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글을 쓴다는 건 생전 처음이라 어색하긴 하지만 바로 얼마 전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에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았네요. 사실 저는 이전까지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이죠. 처음 남편과 만난 것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한 증권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연애는 2년을 했고 둘 다 아이를 좋아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로 첫 시도는 무산되었죠. 어릴 때부터 유난히 똑똑하고 뭐든 잘했던 남편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시어머니의 눈에 제가 너무나 부족해 보였던 겁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미혼이었던 이모가 저를 대신 키웠다는 것, 아직 학생이라는 것까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고요. 물론 그건 핑계에 불과했을 겁니다. 사실상 남편이 결혼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고 봐도 무방했죠. 실제로 남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뭐 어쩌겠어.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둘만 좋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한번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아닌 그런 칼 같은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설득은 해봐야지. 그럼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끝나긴 뭐가 끝나. 내가 헤어지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 당연히 설득은 할 거야.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일단 혜정이 너 대학 졸업하고 임용 후에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더구나 우린 아직 젊잖아. 꼭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어? 당장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건 오빠잖아. 근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니? 혹시 오빠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거 아니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곡해를 해? 서둘러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무엇보다 나도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하는 것도 좀 부담이기도 하고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신혼집이라도 마련하자는 거지. 사실 처음에 저 좋다고 쫓아다니며 결혼 이야기를 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부터 서서히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무슨 말만 하면 넌 어려서 모른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렇다 하면서 제 말을 받아주지도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남편의 반응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너무 이른 나이부터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세상에 무서울 것은 하나도 없었을 테고 어느 순간부턴 결혼이라는 것에 얽매이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답잖은 술 약속, 친구들과의 만남, 회사 동료들과의 침묵까지 저보다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았던 남편은 저와의 약속은 늘 뒷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툼이 잦아졌지만 그것도 다툼이라고 부를 순 없었죠. 왜냐하면 남편은 지독한 회피형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언성이 높아지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않았어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달까지도 저를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번은 2달이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적도 있었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래?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왜 오랜만에 보자마자 따지고 들어? 오죽했으면 내가 이러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매번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거야 싸우는 게 머리 아프니까 그렇지. 난 너랑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가 풀릴 때까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고. 좀 좋게 생각해 줄 수 없어? 뭘 더 어떻게 좋게 생각해? 이게 연애야? 일방적으로 연락 끊고 내가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나타나는 게 무슨 연애야? 싸우면 좀 어때서? 내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도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는 건데. 너처럼 내가 한가한 사람이면 그렇게 했겠지. 근데 난 일하느라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뭘 더 어떻게 싸워? 나만 보면 결혼! 그 망할 결혼 이야기만 꺼내는데 나도 답답하고 중간에서 짜증나. 내가 언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 나 쫓아다닐 때 오빠가 먼저 했던 거고 그거 무산되고 나서는 나 한마디도 먼저 꺼낸 적 없어. 꼭 말을 해야 아는 거야? 어린아이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고 예쁘다는 말만 해도 난 그게 결혼 압박으로 느껴져. 난 그냥 생각 없이 너랑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꾸 깊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피곤하고. 너랑 있으면 꼭 회사에서 실적 압박당하는 그런 기분 들어. 그건 순전히 오빠 생각이잖아. 그래, 맞아. 하여튼 나 지금 들어가는 길이니까 다시 연락해. 또 연락 안 할 거잖아. 내가 오빠를 몰라?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이런 상황이었으니 저희가 헤어지는 것도 남들과는 달랐어요. 점차 연락이 뜸해지다가 그냥 뚝 끊어진 것이 저와의 이별이었던 겁니다. 솔직히 정말로 최악이긴 했죠. 그러다가 정확히 6년 뒤 우린 우연히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고 그때의 상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남편은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동료 선생님들과 식당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짧게 나누게 됐죠. 혜정이 너 많이 달라졌구나. 전엔 옷도 대충 아무거나 입더니 이젠 정장에 구두에 화장까지 하고. 진짜로 교사 된 건가? 벌써 3년 됐어. 그러면 오빠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회사는? 그만뒀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식당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된 거고.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좀 쪽팔리다. 뭘 지금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어쨌든 교사 된 거 축하해. 늦었지만 예전엔 정말 많이 미안했고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후회한 게 예전에 혜정이 너한테 그랬던 거였거든. 이렇게라도 만나서 그때 일 사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미 지난 일인데. 알아, 돌이키기 힘들다는 거. 그래도 꼭 말해주고 싶었어. 학교가 여기서 가까운 것 같은데 자주 와. 자주 와서 밥 얼마든지 먹어. 너한텐 평생 공짜로 해줄게. 입사하고 2년 만에 승진해서 외제차에 고급 양복까지 빼입고 다녔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봤을 때는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반면에 학생 시절에 저는 돈이 아까워서 화장기 없는 민낯에 긴 머리를 질끈 묶고만 다녔다가 교사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남들처럼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물론 외형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끔찍하게 싫어했던 회피하는 그 성격은 완전히 고쳤더군요. 또한 친구 좋아하고 술 약속이 늘 우선이었던 그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린 몇 달 뒤부터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전과는 달리 순조롭게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이전부터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저를 그리 환영하진 않더군요. 우리 아들 영환이가 지금은 내 식당 물려받아서 하고 있지만 난 그저 잠깐 쉬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직 젊고 얼마든지 이전처럼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 거고. 그러니 난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아. 알지? 제가 대답하려고 하자 남편이 끼어들어서 언성을 높였죠. 엄마, 지금은 우리가 더 기울어. 혜정이 초등학교 교사야, 교사. 난 그냥 식당 사장이고. 예전에 잘 나갔어도 이젠 다르다고. 그래서 혜정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감사하다고, 나 같은 놈한테 시집올 생각해서 고맙다고 엎드려 절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놈아, 넌 영재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 놈이라고. 시험을 봤다 하면 전교에서 1등하고 직장 다닐 때도 초고속으로 승진까지 하고. 네가 모자란 게 뭐 하나라도 있었어? 엄마는 너 언젠가는 다시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우리 집 기둥이 너야, 너. 근데 계속 이렇게 식당에서 일이나 할 거야? 얼른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지쳐. 나도 힘들다고. 가장이고 기둥이고 이제 못하겠으니까 엄마가 포기해.
너 정말 엄마 속상하게 그럴래? 됐고. 앞으로 그런 소리 또 하면 나 집에 안 올 거야. 알았어? 나 좀 내버려 두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 둘을 키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복중에 둘째를 가졌을 때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돈 한 푼 없이 만삭의 몸으로 4살 된 아이까지 돌보며 악착같이 살아왔던 겁니다. 남편은 그 중에 첫째였고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죠. 해서 어려운 형편에도 남편 하나만큼은 뭐든 다 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 덕에 성공했고 남편의 앞길에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과 다름없었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그것은 몹시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특히나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시어머니를 오히려 불편해하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죠. 아주 빚쟁이가 따로 없어. 사채업자도 우리 엄마보단 덜 부담을 줄 거야. 아직도 내가 20대 잘 나가던 그때 그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지. 제발 좀 그만 포기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어머님은 안타까우니까 그렇겠지. 근데 정말 다시 취업할 생각은 없어? 내가 거길 왜 나왔는데. 하루하루가 경쟁이고 치열해. 동료도 없고 서로가 다 적이야. 하루라도 더 있다가는 내가 미칠 것 같아서 나온 거라고. 무엇보다 혜정이 너도 그곳에서 일었었잖아. 내가 애초에 그 회사만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쯤 너랑 아이 둘은 더 나았을 거야. 그런 숨막히는 곳은 2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래, 뭐 당신이 지금이 더 행복하다면 됐지. 꼭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고마워. 내가 너 때문에 그래도 숨 좀 쉬는 것 같아. 진작에 그만두고 너한테 더 잘할걸. 아니야, 그땐 우리 둘 다 어렸잖아. 아마 그때 결혼 서둘렀다면 우린 이혼했을지도 몰라. 그런가? 그래, 뭐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겠어. 앞으로 더 잘하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름 결혼 초에는 여느 평범한 부부와 다르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이걸 덕분에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시어머니와 사이가 소원했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던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도 없었고요. 결혼하고 반년 뒤 이사를 갔고 저나 남편이나 아이를 좋아하는 건 여전했기 때문에 바로 아이를 가졌죠. 모든 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잘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자잘한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결혼 전부터 도련님이 크고 작은 사고를 쳐서 남편이 수습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역할이 저에게로 넘어왔던 겁니다. 형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혹시 또 오토바이 사고라도 났어요? 이번엔 아니에요. 그게 술 먹고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제가 먼저 맞았다니까요. 그것도 술병으로 저를 위협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저는 툭 밀기만 했는데 머리가 부딪혔다면서. 경찰엔 그렇게 말은 했어요? 당연하죠. 주변 사람들도 다 증언을 해줬고. 전 당연히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근데 그 인간이 쌍방으로 저를 고소를 했다니까요. 진단서까지 다 끊어서.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된 거죠. 아니 술 먹고 지 몸 하나 가누지 못해서 넘어진 게 왜 제 책임이 되냐고요. 정당방인데. 진짜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하게 돈 좀 빌려주세요. 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도 변호사 선임에도 합의금은 물어줘야 할 거고요. 일단은 저도 백방으로 알아볼게요. 돈은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진짜 형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고마워요 형수님. 근데 제게 인사를 하며 고맙다는 도련님에게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 도대체 언제까지 네 뒷수습을 하게 만들 거냐고?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래? 넌 참을성이 없어? 저번에 엄마 무릎 수술할 때도 이 사람 돈으로 했는데 너까지 또 손을 벌려? 형이 뭘 알아? 나도 진짜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다고.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놈이 합의금 이야기라냐? 너 언제까지 주먹 함부로 휘두르고 다닐 거야? 어릴 때는 호승심에 못 이겨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너도 내일 모레면 30이야, 30. 근데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게 문제라고? 남편의 말에 도련님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었죠. 형이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웃기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나도 대학 나오고 제대로 배웠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누구 하나 희생하지 않았으면 형이 대학을 제대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아? 나 군대에서 받은 쥐꼬리만한 월급도 다 형 밑으로 들어갔어. 내가 아르바이트 했을 때도 형 취업 준비한다고 엄마가 가지고 갔고. 야, 그게 언제 이야기인데 아직도 하고 있어?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 아니야? 10년이고 20년이고 나한텐 중요한 문제야. 그리고 형 지금 하는 식당도 엄마가 원래 나한테 물려주겠다고 한 거였잖아. 내 건 다 빼앗아가 놓고 형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게 정환이 너도 똑바로 살지 그랬어.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전 일 운운하면서 억울해한다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발 인간답게 살아. 허, 그러는 형은 지금 그런 말할 주제가 되긴 해? 파리만 날리는 식당 사장이라고 앉아만 있으면서 결국 형수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 야! 내 말이 틀렸어? 형도 나한테 뭐라고 할 주제 아니라고.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고 이제 와서 자유롭게 돈에 연연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부터가 웃겨. 그럴 거면 뭐하러 대학을 들어가서 엄마 그 고생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형이나 똑바로 살아. 아마 그때부터 두 사람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둘 중에 누구의 편도 들 수가 없었죠. 모든 혜택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책임감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남편도 안타까웠고, 같은 형제인데 관심 한 번 받지 못한 도련님이 삐뚤어진 것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중재를 하며 상황을 안정시켜야 했네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도련님이 제게 기대고 의지를 하기 시작하자 하필 그게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출산 2달을 남기고 살이 급격하게 찌기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가장 먼저 시비를 걸었죠. 당신 몸 관리 그거밖에 못해?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여야 내가 말을 안 하지. 이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이 임신하면 바람 피우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아이 가져서 찐 살이야. 그리고 나 출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이어트라도 하라는 소리야?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짐승 새끼도 아니고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돼지랑 사는 건지 모르겠다. 요즘에 당신이 먹는 것만 봐도 속이 울렁거려. 제발 관리라는 것 좀 해라. 다른 여자들은 임신해도 늘씬하니 예쁘던데 어째서 당신만 그렇게 먹는 족족 살로 다 갈 수가 있어? 미쳤니? 진짜 꼭 그렇게 막말을 해야 해? 왜? 뭐 연애할 땐 싸우더라도 말할 건 말하자고 하더니 듣기 싫어? 그럼 전처럼 내가 입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연락도 하지 말까? 난 정당하게 비판하는 거야. 그게 비판이니? 비난이지? 고칠 수 있는 걸 말을 하면 모를까? 그냥 막말하는 거잖아. 더구나 돼지라는 말은 출산 앞둔 아내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이런 말들,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아이한테 간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이 그러고도 아이 아빠야? 똑똑해서 좋겠네. 선생이란 직업 가져서 그런지 말은 참 잘해. 하긴 나 같은 식당 주인이 당신을 어떻게 이기겠어? 당신이 받아오는 월급으로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제게 막말을 하고 그 뒤에 싸움이 일어나면 자신을 비하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화를 내거나 하면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그때뿐이었고요. 스스로도 그렇게 구는 게 자격지심 때문이라는 건 알긴 했습니다만 쉽게 고쳐지진 않았죠. 그래서 저는 출산하고 얼마 뒤에 정말 이를 악물고 이전 몸무게까지 살을 뺐습니다. 남편 말처럼 관리를 하지 않아서 사이가 소원해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하지만 복직과 동시에 다이어트는 최악의 문제를 만들고 말았죠. 바로 남편의 의처증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은 왜 또 늦었어? 애들은 학교 끝나고 다들 돌아오던데 당신은 왜 지금 들어와?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랑 같은 시간에 하교하는 거 봤어? 남은 업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랑? 남자랑? 설마 둘이서 남아서 한 거야? 여보, 그냥 교실에 있었어. 또 교무실에서 다음날 학습 자료 준비했고. 보니까 화장도 고쳤네? 누구한테 예뻐 보이려고 화장을 고쳐? 진짜 왜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이야? 그럼 화장도 못해? 화장도 고치면 안 되는 거고? 애들 돌보는데 립스틱을 왜 발라? 화장품이 애들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유치원 교사야? 아님 보모야? 애들 안 와서 돌보는 것도 아니고 화장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오히려 안 하면 뭐라고 하는 거 몰라서 그래? 나라고 귀찮은 화장 공들여서 하고 싶겠어? 사회생활 하니까 화장하고 옷 제대로 입고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거잖아. 그런 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알면서 갑자기 왜 이제 와서 그래? 아, 혹시 당신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예전에 내가 잘 나갔을 때 사회생활 어쩌고 하는 게 불쾌해서? 내가 약속 파토 내고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린 것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거고.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이젠 좀 잘 나간다 이거잖아. 왜? 난 겨우 엄마한테 물려받은 식당이나 하고 있으니 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걸 보니 아주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네. 늦으면 늦는다고 말하는 게 덧나? 알았어. 말할게. 앞으로 늦게 되면 말하겠다고. 물론 늦는다고 말을 해도 딱히 소용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동창회 간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도 난리가 났죠. 자주 간 것도 아니고 난생 처음으로 가는 동창회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땐 가도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당일날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땐 동창회가 순수한 목적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지. 나이 40대에서 나가는 동창회는 친구 모임이 아니라 불륜 모임이라고 들었거든. 더럽고 천박한 그런 모임에 자기 마누라를 내보낼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그런 모임 나갈 생각도 하지 마. 미쳤어? 나 여고 나왔어. 여고 동창회라고. 남편은 제 말에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표정을 숨기고는 말하더군요. 그래도 안 될 일이야. 여자들 모임이라고 해도 모여서 어딜 갈 줄 알고? 나이트라든가 술집 가서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잖아. 남자들이랑 부킹하며 노는 모임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 머릿속엔 그런 것밖에 없어? 그래, 왜? 무식하고 멍청해서 그래? 멀쩡한 대기업 들어갔다 이제 인생 바닥치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걸 어쩌라고? 그리고 나도 한때는 그렇게 놀아봤으니까 아는 거야. 격식 있는 척 호호하하 하지만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게 뭐냐고. 당신이 그렇게 놀았다고 나까지 그런 사람으로 몰지 마. 내 친구들은 그런 애들 없어. 좋아, 없다고 치자. 부킹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건전하게 논다고 치자고. 근데 애 엄마라는 사람이 복직하자마자 바람 들린 듯 돌아다니는 건 정상이야? 왜 이 약 물고 다이어트를 빡세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왜? 이제 와서 나랑 결혼한 게 후회라도 되는 거야? 다른 남자 물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 그건 당신이 나한테 돼지라고 했잖아. 관리 못해서 싫다며. 그래서 이렇게 살 뺀 거야. 아이 돌보면서 운동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당신은 그걸 뻔히 다 봤으면서 이제는 그것도 싫어? 그럼 나더러 무슨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정말 그때 남편의 기분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곤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했더니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고 해서 참고 넘어갔던 거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남편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그걸 모두 제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도 문제였죠.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안한 거야. 근데 봐라. 너 들어오고 나서 시끄럽지 않은 나를 찾기가 힘들잖니. 정환인 매번 사고치고 영환인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저러는 거고.
이럴 때 며느리인 네가 중심을 잘 잡고 이끌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 솔직히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내가 말을 해야 하니? 살살 구슬려서 이전처럼 좋은 직장 다니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여우처럼 살근살근 굴어서 밖으로 끄집어내야지. 언제까지 저 좁디 좁은 식당 안에 처박아둘 생각이야? 남자는 자고로 자존심으로 사는 동물이라는 거 모르니?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잖아요. 싫긴 뭐가 싫어?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고 주눅이 들어 저런 거잖니. 그럴수록 옆에서 잘한다 칭찬도 좀 해줘야지.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이 허투루 있는 말이 아니야. 여자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님 의견도 바뀌는 거라고. 그럼 차라리 어머님이 이야기해보시면 안 될까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말을 꺼내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고 의심도 너무 많아져서 저도 답답하다고요. 만약 제가 식당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라고 하면 자기가 부끄럽냐고, 다른 남자들이랑 비교하는 거냐고 난리를 부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일상적인 대화 자체도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너 혼자만 잘나서 학교 선생님이라는 명함 달고 다니면서 잘난 척을 하니 그러는 거지. 한때는 그렇게나 미래가 창창한 녀석이었는데 갑자기 날개 꺾여서 그러고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미치지, 안 그래? 우리 영환인 저렇게 닭장 안에서 살 놈이 아니야. 훨훨 날아가는 독수리를 가둬두면 안 되는 법이고. 시어머니는 당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지 거의 10년이 다 되었는데도 포기를 모르셨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워낙 강한 편이기도 했고 남편에 대한 믿음도 굳건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곤 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도 그랬죠. 우습게도 제가 뒤를 미행하거나 의심해서 들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편 입으로 말했거든요. 술집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게 3개월이나 되었다고 말이죠. 당연히 그런 남편과 엄청나게 싸웠고 결국 시어머니까지 알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남편을 혼내긴 했지만 여전히 제 편은 아니었어요. 남자들이 원래 그렇다. 집에서 대접을 못 받아서 그래. 집에서는 기 한 번 못 펴고 주눅이 잔뜩 들었다가 술집 나가서 살랑거리는 콧소리 내며 사장님 소리 들으니 우쭐해진 거야. 걘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좀 우쭐해지고 싶어 실수한 거지. 본인 입으로 바람이고 불륜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실수라고 하시는 건가요? 실수지. 너도 상황을 봐라. 뭐가 걸리는 게 있으면 숨겼겠지. 근데 왜 당당하게 나왔겠어? 그러게 좀 잘하지 그랬니? 직접 본인 힘으로 말한 건 너한테 좀 봐달라는 말이야. 일종의 시위라는 건 모르겠니? 남자들이 애 같은 면이 있다는 건 그 나이면 알아야지. 설마 이것도 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술집 여자처럼은 아니라도 반에 반이라도 애교도 좀 피우고 적당히 우쭈쭈 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다시 예전처럼 회사 다니면서 길을 좀 펴고 살았으면 이런 짓을 벌일 이유도 없었지. 그 말에 저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죠. 애초에 제가 식당 시작하라고 했나요? 저랑 만나기도 훨씬 전에 회사 그만두고 식당 일한 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세요? 바람도 제 탓이고 남편이 성공 못하는 것도 제 탓이고 왜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제 편이 되어 주셔야죠. 어머님은 제 심정 아시잖아요. 이게 어디서... 설마 나도 바람 피워서 버림받아 봤으니 너랑 같은 입장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네 편을 들어야 한다?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내 과거를 들먹여. 너희 집에선 그렇게 가르쳤니? 자고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집에 일만 터지면 절 부르고 도련님 뒷수습도 늘 제가 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쉬는 날이면 식당 일까지도 왔죠. 그 밖에도 집안 행사, 명절 음식, 제사까지 모두 군말 없이 제가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취급까지 받으니 정말 서러워서 더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가 결혼 8년 차였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재산 분할이야 손해를 봐도 제가 더 보니 그 부분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단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게 1순위였기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휴대폰을 뒤지고 뒤를 밟아서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 여자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이었죠. 당신보다 훨씬 어리고 애교도 넘치는 여잔데 내가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지금보다는 더 행복했을걸? 아마도 아이는 둘이 아니라 셋, 넷까지도 낳았을 거고. 저번엔 글쎄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당돌하기도 하지. 유부남이라도 상관없다나? 아, 참 대단하네. 그럼 당신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지. 이제 늙어서 살도 축축 처지고 씻고 나면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지는 피부에 매번 덕지덕지 로션을 바르는 당신이랑은 차원이 다르거든. 피부도 어찌나 탱탱하고 좋은지 꼭 막 삶은 두부처럼 포슬포슬 하얗더라고. 이미 증거라면 차고 넘쳤기에 더는 역겨운 개소리를 듣기 싫어졌습니다. 해서 그날 저는 덤덤하게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그런데 우습게도 남편은 이혼 소리에 놀라더군요. 갑자기 무슨 이혼? 당신 이혼하면 학교에 얼굴 들고 다닐 수나 있겠어? 학교 선생님이 이혼하면 애들 정서에도 안 좋을 텐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니? 학교 선생님은 이혼도 못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걸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떠든 거라면 잘못 판단했어. 나 증거 모으려고 이제까지 참고 있었던 거고 당신 용서해줄 마음은 파리똥만큼도 없어. 증거? 지금 치사하게 뒤에서 그런 짓 했던 거야? 그러는 당신은 떳떳해서 불륜 저질렀니? 당신도 저질렀잖아. 난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맞대응한 거고. 맞대응? 당신 그거 망상장애야. 그리고 의처증도 병이고. 제발 병원이나 다녀. 맞바람 피웠다면서 우겨봤자 소용없고 다 뒤져도 난 떳떳하니까. 그럼 우리 애는? 우리 서준이 생각은 안 해? 이제야 우리 애? 당신은 서준이 생각해서 두부처럼 포슬포슬한 술집 여자랑 그런 짓 저질렀니? 정말 천박하고 더럽고 불결해. 당신 같은 아빠 없어도 우리 서준이는 내가 잘 키울 거니까 이제 와서 아빠인 척 굴지 말아주라. 이혼 깔끔하게 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남편은 태도를 바꿔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급했는지 거의 연락을 하지도 않던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도련님 모두가 나서서 남편의 말을 제게 대신 전달을 하더군요. 형수님, 제가 형한테도 따끔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형 이야기 들어보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래요. 오해가 좀 있었다고 하고. 도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오해고 뭐고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알죠, 아는데. 그래도 전 형수님이 한 번만 봐주셨으면 해서요. 시어머니도 그 말에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남자들 한 번씩 실수하고 그러는 거야. 그걸 품어주면 평생 너한테 잘하고 살 거고. 더구나 너희가 달랑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준이 생각은 안 해? 아직 7살인데. 부모 이혼해서 애 마음에 상처 남기는 짓 하면 쓰겠니? 명석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애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 내 아들이 싹싹 빌어서라도 너한테 잘하겠다고 하잖니? 어? 시어머니는 몰라도 도련님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그 일로 완전히 마음을 굳히게 됐죠. 해서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소송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바로 남편과 제 아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시기였기에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경찰에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남편의 자동차가 해안가 절벽 아래서 발견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가게 됐죠.
차량에서는 소량의 혈흔만 발견이 되었고 제 아들도 남편도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충격으로 인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체를 찾으려고 해안가 주변을 수색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발견된 것은 없었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갔고요. 저는 그때 거의 미쳐가고 있었죠. 당연히 그렇게 아끼던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혼하자고 그 난리만 안 했어도 내 아들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분명 걔가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제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등짝을 때리는 시어머니를 말린 건 도련님이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게 형 잘못이지 형수 잘못이야. 내 아들, 우리 아들 어쩌면 좋아. 이러다 영영 안 돌아오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돌아올 거야. 형 절대 그렇게 갈 사람 아니야. 운전병 출신이라 교통사고로 죽지도 않았을 거고. 자살? 웃기지 말라고 그래. 형은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엉엉 우는 인간이라 그럴 주제도 못 된다고. 그리고 시체도 발견 안 됐고.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아이고 정원아, 이 엄만 이렇게 못 산다. 못 살아. 적어도 반년까지는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1년, 2년이 넘어가게 됐죠.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고 남편의 통장도 카드도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일 제게 전화해서 폭언을 쏟아내던 시어머니도 어느덧 연락이 뜸해졌고 경찰에 전화를 해도 앵무새처럼 이전과 같은 답변을 할 뿐 새로운 소식은 전혀 없었죠. 모두가 죽었다고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매일 밤 꿈속에서도 서준이를 찾았고 눈을 뜨면 눈물만 흘렸죠. 솔직히 따라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죽지 못했던 건 혹시나 서준이가 살아있을까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고요. 심지어 학교도 더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준이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목구멍이 뜨거워졌고 시도 때도 없이 오열을 했으니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 운영했던 식당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린 이유는 정말 단순했어요. 저희가 기존에 살고 있던 곳은 이전부터 재개발 때문에 재계약을 거부당했고 유일하게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게 식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이 살아있다면 시댁이나 저희 집보다는 식당으로 올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어떤 날은 밤을 새고 또 어떤 날에는 비를 맞으면서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더군요. 이제야 정신이 들어? 너 쓰러졌었어. 도대체 거기가 어디라고 이 추운 날. 죽으려고 정말 환장을 한 거야? 살은 왜 이렇게 빠졌어? 의사 선생님이 너 영양실조라고 하더라. 어머님, 이거 사. 정말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굴어? 누구 송장 치르는 꼴 보려고?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쓰러진 저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급하게 절 데리고 오셨는지 신발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진창이 된 눈길을 밟았는지 축축하게 젖은 게 그대로더군요. 그런데도 지나가는 가운 입은 의사만 보면 저를 봐달라고 끌고 오셨고 간호사들에게는 좋은 영양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솔직히 갑자기 그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나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어머님, 내가 꼴도 보기 싫겠지. 안다, 다 알아. 너한테 매번 참으라고 하고 넘어가라고 하면서도 나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었어. 네 탓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못난 마음에 너한테 무거운 책임감 던지고 모르는 척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너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일으키려고 손을 뻗었죠.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비마. 그러니까 너라도 살아.
이렇게 미련하게 기다리는지 그만하고 훌훌 털고 날아가. 10년 가까이 내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네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나지만 그렇다고 널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 넌 좋은 아이야. 바르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내 아들도 내 가슴에 묻을 테니 너도 이만 묻고 살아. 이만하면 됐다.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식당에 있건 아니면 집에 있건 상관하지 않고 늘 식사를 챙겨주셨거든요.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기 싫은 그런 날에도 기어코 곁에서 저를 지키고 서 계셨죠. 제가 먹을 때까지 쭉 기다리겠다고 하시면서요. 뿐만 아니라 도련님 역시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제대로 된 직장을 잡더니 매번 제게 생활비를 주셨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죠. 괜찮아요. 저 모아둔 돈도 있고 도련님 쓰세요. 빌려준 돈 갚는 거예요. 그건 합의금으로 형수 적금 2개는 깼었을 텐데 형수 땅 파서 장사해요? 빌려줬으면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받으세요. 안 그럼 저 엄마한테 혼나요. 그리고 기분 좋게 받아주셔야 제가 일할 맛도 나고요. 네, 그럼 딱 오늘까지만 받을게요. 앞으로는 저축도 하시고 이제 결혼도 하셔야죠. 에이, 결혼은 무슨. 이번 생엔 그냥 이렇게 받은 은혜 갚으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엄마도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애초에 이것도 못 갚고 장가가면 그 여자만 고생이죠. 여전히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했지만 그 공백을 시어머니와 도련님 덕에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웠고 식당 문을 열어 본격적인 영업도 시작했네요. 그렇게 그곳에서 장작 9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학교로 돌아가. 여기서 미련 떨지 말고. 정 그러면 내가 여길 지키고 있으마. 그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 됐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되는 일이니? 하지만 저는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도 그래. 하지만 아닌 건 아니야. 벌써 내년이면 10년이다. 10년을 아무 흔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나도 너 이렇게 보고 같이 있는 거 좋지만 그러기엔 넌 아직 젊다. 충분히 다른 사람 만나서 사랑받고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야. 저 벌써 50인데요? 50이 뭐 어때서? 내가 그 나이면 시집을 12번은 더 갔을 거다. 말씀만 그러시지 어머님도 쭉 혼자 지내셨잖아요. 후회한다.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 만나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2번은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세상에 그런 놈만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겁이 나서 못한 거였다. 그러니 넌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그 고운 손으로 언제까지 양파 까고 나물 다듬고 살 거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입에 발린 소린 하는 놈이라도 잡아서 못 이기는 척 재혼하고 다 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저는 싫어요. 이대로도 좋고요. 어머님이랑 도련님이랑 있으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싫지 않아요. 진심으로요. 징글징글하지도 않니? 너 구박했던 나나 매번 사고쳤던 정환이나 뭐가 좋다고 보고 살 거야? 지금이야 달라졌다고 해도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이 가게 내 명의로 된 거 알지? 그러니까 딱 내년까지다. 그 사이에 정리 싹 하고 떠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저를 쫓아내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신경도 쓰지 않았죠. 헌데 그 시간이 가까워지자 정말로 가게 문을 닫으려고까지 하시더군요. 그날도 겨우 그런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오래된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한 청년이 큰 짐을 들고 들어왔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저는 머리카락이 삐죽 서는 느낌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그 청년에게 다가가 양팔을 잡고 울먹였죠. 서준이 맞지? 너 서준이지? 저는 성현인데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여긴 어떻게 왔어? 그게 실은 우리 아빠가 여기로 가라고 했어요. 아빠? 아빠 이름 함자가 어떻게 되는데? 성현이라는 아이는 아버지 성함을 이야기했는데 제 남편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짐까지 싸들고 온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히고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남편의 사진을 확인했을 때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죠. 아들은 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제가 엄마라는 것에 큰 거부 반응은 없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가게로 달려왔고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오열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진정된 이후 아이에게 밥을 주고 시어머니도 챙겼죠. 생각이 많은 얼굴로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남편을 기다려보겠다는 걸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이윽고 해가 완전히 기운 뒤에 가게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태연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밥이 있어. 밥부터 좀 차려봐. 희한하게 허기가 진다. 지금 밥이 중요해? 도대체 뭐야? 당신 뭔데 지금이야 나타나?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아이 지겨워.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집을 나가는 거야. 알아? 제발 싸우지 좀 말자. 어? 돌아왔으면 됐고 아들도 나도 잘 지냈으면 된 거지. 당신도 그래서 나 기다린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10년이야. 당신이랑 내 아들 사망 선고까지 받았다고. 어머님도 도련님도 당신 걱정 얼마나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가 뭔지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이혼하지 말자고 내가 부탁했잖아.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나라고 다른 사람 명의로 힘들게 살고 싶었겠어? 나도 개고생했어. 지금 나 무척 짜증나고 예민한 상태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사기까지 당했는데 신고도 못했단 말이야. 그나마 시어머니가 나서서 하나하나 물어보니 대답은 해줬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처음 가출을 했을 때는 한두 달 정도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계획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친구가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숙식도 해결했고 친구 이름을 빌려서 돈도 벌었다고 했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서 같이 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고아원에 맡겼다가 입양 절차를 거쳐서 이름도 성도 모두 바뀌게 된 거였고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마도 평생 살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줬던 그 친구가 도박에 빠지면서 남편이 돈을 모은 통장에 손을 댔고 그것 때문에 다시 나타난 거였죠. 남편은 칭얼거리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저 사람 좀 말려봐. 일이 이렇게 됐고 나도 아들도 다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이제야 엄마 따뜻한 밥 먹으려고 다시 돌아왔는데 저렇게 눈 똑바로 뜨고 따지는 거 보라고. 내가 이래서 집을 나간 거라니까. 그래 그랬구나. 우리 아들 아주 많이 힘들었겠어. 나 진짜 힘들었어. 역시 내 편 되어주는 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난 이혼하기 싫고 아들도 빼앗기기 싫어서 그랬단 말이야. 엄마는 내 맘 잘 알지? 아유 그럼 이해하고 말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어머님, 설마 저 사람 편드는 거예요? 어쩜 이래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요? 시끄럽다.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고. 이 미운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10년을 저를 지켜줬던 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마음을 돌리는 게 너무 서러웠죠. 그래서 눈물만 뚝뚝 흘리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밥상을 차리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국을 담고 물을 따르고 남편을 앉혔죠. 눈치 없이 신나게 앉아서 이것저것 먹고 있는 남편을 시어머니가 물끄러미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밥을 먹는 남편을 향해서 큰 절을 했죠. 뭐야, 절을 왜 해? 엄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절을 2번 더 하더니 밥을 먹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반찬을 잡고는 그걸 얼굴에 던지기 시작했죠. 아이 엄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망할 놈, 차라리 죽지 그랬어. 밥이 넘어가니? 그래, 잘 처먹어라. 난 오늘 너 제사상 차려준 거야, 이 망할 새끼야. 아무리 철이 없고 생각이 없어도 죽은 척하고 10년을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국이 쑥쑥 넘어가니? 그래, 차라리 여기서 죽어! 아이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누가 나한테 기대하래? 나도 숨 막혔어. 엄마고 동생이고 다 짜증나서 던지고 싶었다고. 그나마 저 여자랑 사니까 2 사람 찡찡거리는 소리 안 들어서 좋았던 건데 이혼하자고 하잖아. 이혼 좋지. 나도 딴 년이랑 살고 싶으니까. 근데 그러면 또 엄마랑 동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잖아. 그깟 뒷바라지 해준 것 때문에 또 내 인생 저당 잡히는 거고. 그래서 나간 거야. 엄마랑 동생 편하게 해주려고. 아들 데리고 간 것도 저 여자가 여길 지키고 있어야 엄마랑 정환이랑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 인간은 저와 이혼하는 건 상관없었지만 본인이 식구들을 다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인질 삼아 데리고 가고 남겨진 가족들을 제게 던져준 거였죠. 물론 실상은 그 반대가 되었지만 처음 의도 자체는 그랬던 겁니다. 이에 가만히 듣고 있던 도련님이 제게 서준이 못 보게 하세요라고 빠르게 말하더니 앞으로 돌진을 했죠. 동시에 남편의 몸이 튕겨서 날아갔고 땅바닥에서 옆구리를 잡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아이, 나 갈비뼈! 아! 이 망할 놈이. 내가 이제까지 형수랑 엄마 때문에 주먹질 안 하고 참고 살았지만 이번엔 그렇게 못해. 뭐? 저당을 잡혀? 우리 편하게 살라고 형수를 던져?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시어머니는 옆에서 더 때려라! 때려! 아예 죽여! 이렇게 부추겼고 도련님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남편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발로 차고 무릎을 꿇린 뒤에 뺨을 20대도 넘게 때렸죠. 남편은 어느덧 크게 부풀어 있는 오른쪽 눈을 겨우 뜨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마! 그만! 그만? 10년쯤 맞아야지 무슨 그만이야? 형 때문에 엄마랑 형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고작 그런 이유로 죽은 척 연기를 해? 내가 이제까지 몰라서 말 안 한 줄 알아? 형, 너 회사도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거잖아. 고객 돈 빼돌리다가 잘렸다는 거 나 알면서도 말 안 했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형 자존심 상할까봐 불쌍한 우리 엄마 기대라도 하게 하려고. 여보, 경찰 불러! 불러? 내가 그런 거 무서웠으면 이제까지 사고도 안 쳤어. 오늘 넌 내 손에 죽어! 남편은 정말이지 먼지나게 쳐맞았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비명을 질러댔죠. 첫째 아들이라면 간이고 쓸기고 다 내어줄 것 같은 시어머니였지만 그 장면을 보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지키려는 것처럼 제 앞을 막아섰죠. 그리곤 상황이 다 종료된 이후에 뒤로 돌아서 본인의 옷소매로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감히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저놈은 피눈물을 흘려야지. 울지 마라 서준애미야. 어머님, 그래. 미안하다. 저런 놈이랑 이제까지 살게 해서 미안하고 그때 이혼 못하게 막은 것도 미안하고. 얼른 서준이 데리고 집으로 가. 여긴 내가 정리한마. 그리고 서류도 다 정리되면 그때 우리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진짜 마지막으로, 응? 각종 절차와 복잡한 서류 과정은 모두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대신해줬습니다. 덕분에 서준이도 원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초반에 아들은 적응을 잘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전처럼 웃고 떠들면서 여느 10대 아이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은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네요. 물론 시어머니와 도련님도 함께 말이죠.
같이 살진 않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거의 매일 연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들 남편과는 절연을 한 상태고 연락이 완전히 끊겨서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딱히 궁금하지도 않고 말이죠. 여전히 저만 보면 새 출발은 결혼이라고 하시지만 전 이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걸 가온으로 삼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렵게 다시 만난 만큼 앞으로 큰일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저희 식구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